이란 미사일 218발이 두바이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53분 만에 전부 격추됐습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니었어요. 두바이의 하늘을 지켜낸 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경악했고 영국은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중동 상공에 200발이 넘는 탄도 미사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자폭 드론 900여 기가 뒤를 따랐습니다. 단 53분이었습니다. 그 53분 동안 두바이 상공에서는 세계 군사 역사상 단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빗발치듯 쏟아지는 미사일들이 공중에서 하나씩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 보이지 않는 방패를 펼쳐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전 세계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건 요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공 시스템의 정체였어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방공 시스템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요. 그 시스템을 선택한 사람. 미국의 협박과 영국의 조롱과 자기 나라 왕족들의 반대를 전부 무릅쓰고 한국을 선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칼리드 알마크툼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차관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53분의 기적을 만든 건 저희 서명 한 장이었습니다. 28개월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으로요.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7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섭씨 19도로 맞춰져 있었는데도 제 등줄기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둥근 테이블 주위로 1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UAE 군 수뇌부와 왕세자 직속 안보자문단이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3개의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바인더. 미국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PAC-3 MSE 제안서였습니다. 빨간색 바인더. 영국 BAE 시스템즈의 통합방공 제안서였어요. 그리고 초록색 바인더. 한국의 통합방공 시스템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3개의 바인더를 번갈아 바라보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이 회의실에서 UAE의 하늘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무게가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압둘라 알카심이 들어왔어요. 왕세자 직속 안보자문관이었습니다. 맞춤 제작한 군복 위에 왕실 문양이 달린 어깨 장식이 번쩍였어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이 회의실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의 걸음이었죠. 압둘라는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파란색 바인더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끝을 바라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미국 측이었어요. 제임스 브래들리, 주 UAE 미국 국방무관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덩치 큰 남자였어요. 패트리어트 포병대대에서 20년을 복무한 뒤 국방부 해외군사 판매 부서를 거쳐 중동에 부임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복이 아닌 감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브래들리는 파워포인트 첫 장을 띄우면서 회의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여유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걸프전부터 42년간 실전에서 검증된 유일한 방공 체계입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고 묵직하게 깔렸어요. 화면에는 걸프전, 이라크전, 사우디 후시, 반군 대응까지 패트리어트의 실전 기록이 연대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42년치 데이터였어요. 두껍고 단단한 역사였습니다. 총 도입 비용 82억 달러.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82억 달러. 우리 연간 국방 예산 230억 달러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메모하면서 속으로 계산했어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금액 이야기에서 빠르게 넘어갔어요. 대신 화면을 바꾸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유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UAE가 미국 방공 체계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닙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는 행위입니다. F-35 도입 협상이 진행 중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회의실 공기가 확 바뀌었어요. 14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브래들리가 방금 한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한국을 선택하면 F-35가 날아간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외교적 언어로 포장된 노골적인 압박이었어요.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이를 악물고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영국 측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 BAE 시스템즈 중동지 사장이었어요. 50대 후반의 영국 신사였습니다. 은발을 깔끔하게 넘기고 와인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30년을 중동에서 무기를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랍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그 아랍어가 가끔 영어보다 더 능숙해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해밀턴은 브래들리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목소리도 낮았고 제스처도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BAE 시스템즈의 제안은 72억 달러입니다. 패트리어트보다 10억 달러 저렴하죠. 해밀턴은 미소를 지으면서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영국 왕립 공군과의 합동훈련 실적, 나토 통합 방공망 연동 경험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해밀턴이 초록색 바인더를 가볍게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한국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해밀턴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국가의 하늘을 맡기는 건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단 한 발도 요격한 기록이 없는 시스템에 수천만 국민의 목숨을 거실 건가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해밀턴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한국은 안 된다는 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해밀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전 기록 제로.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한국 측이었어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 관계자와 제조사 기술이사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프레젠테이션은 깔끔했습니다. 수치도 인상적이었어요. 총 도입 비용 35억 달러. 패트리어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동시 교전 가능 표적수. 패트리어트 대비 2배가 넘었어요. 탐지 거리도 더 길었고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브래들리가 발표 도중 팔짱을 끼면서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해밀턴은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압둘라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 측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수도 없었고 질문도 없었어요. 압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수치입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어요.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흥미롭다는 말이 아니라 관심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칼리드 차관. 압둘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테이블 위로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실전에서 미사일을 요격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요? 회의실 14명의 시선이 전부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제가 대답하자 압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느리게. 예상한 대답이라는 듯이요. 실전 기록이 없는 시스템에 국민의 목숨을 맡기자는 겁니까? 압둘라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더 이상 평평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미국은 42년입니다. 42년간 실전에서 증명해 온 시스템이에요. 영국은 나토 통합 방공망의 핵심 파트너고요. 그런데 차관께서는 실전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는 시스템을 추천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약 이란이 공격하는 날,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압둘라가 방금 한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인 경고였어요. 내가 한국을 밀면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해밀턴은 미소를 지으면서 펜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끝났군. 한국은 여기서 탈락이야.
저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35억 달러의 동시 교전 표적수 2배, 82억 달러를 쓰고도 절반밖에 못 막는 시스템과 35억 달러로 2배를 막을 수 있다는 시스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숫자를 믿는 사람은 이 회의실에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제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부다비 국방부 본관 7층 끝 사무실이었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의 바다가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책상 위에 3개의 바인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압둘라의 말이 계속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실전 기록이 없는 시스템에 국민의 목숨을 맡기자는 겁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으로 완벽한 반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도 보았어요. 한국 측 제안서의 기술 사양을 밤새 검토했었습니다. 수치 하나하나를 뜯어봤어요. 레이더 모듈 설계 방식, 탐지 알고리즘 구조, 요격 미사일 유도 체계. 제가 영국 샌더스트에서 배우고 MIT에서 연구한 것들과 비교해봤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한국 시스템은 패트리어트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 철학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패트리어트가 하나의 미사일로 하나의 표적을 추적하는 방식이라면 한국 시스템은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량 공세에 특화된 설계였어요. 그리고 이란의 군사 독트린이 바로 물량 공세였습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쏘아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전략이었어요. 패트리어트는 그 물량에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82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초록색 바인더를 다시 펼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 선택을 하면 저는 혼자가 됩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압둘라였습니다. 저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칼리드. 압둘라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드러움을 믿지 않았어요. 왕세자 전하께서 방공 체계 도입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하의 뜻은 명확해요. 미국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칼리드, 우리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검증도 안 된 시스템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습니까? 압둘라의 말이 끝나고도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압둘라, 고마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3개의 바인더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영국 로이터 통신 중동 특파원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UAE, 검증 안 된 아시아산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 중. 미국 측 우려. 기사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이가 갈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이가 갈리는 소리였습니다. 기사의 출처가 중동 주재 서방 방산업계 관계자로 되어 있었어요. 누군지는 뻔했습니다. 해밀턴이었어요. 언론에 흘린 겁니다. 한국 시스템 도입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미국은 F-35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언론을 동원해 물타기를 시작했어요. 내부에서는 압둘라가 왕세자를 등에 업고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삼면이 전부 막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숫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35억 달러, 동시 교전 표적수 2배, 탐지 거리 30% 우위, 반응 속도 40% 단축. 이란이 미사일 200발을 동시에 쏘면 패트리어트로는 절반도 못 막습니다. 82억 달러를 쏟아붓고도 도시 절반이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시스템이라면 이론상 전부 막을 수 있었습니다. 35억 달러로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파티마, 아직도 사무실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걱정과 짜증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 내가 맞다고 확신하는 일이 있는데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 반대해. 그래도 밀어야 할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칼리드, 당신이 확신한다면 밀어야죠. 당신은 항상 그래왔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리면 우리 가문은 끝이야. 알고 있지? 알아요. 아내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부다비의 야경이 눈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초록색 바인더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맨 뒷장을 펼쳤어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손에 펜을 쥐었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펜이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한참 동안 서명란을 바라봤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식은 번개처럼 퍼졌어요. UAE 국방부가 한국산 통합 방공 시스템 도입을 최종 결정했다는 발표가 나간 겁니다.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브래들리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UAE 외교부로 공식 항해 서한이 전달됐어요. 내용은 외교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F-35 판매 일정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음. 저는 그 서한을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보니 현실감이 달랐어요. 해밀턴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로이터,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사흘 만에 세 곳의 서방 언론에 기사가 나갔어요. 모두 같은 톤이었습니다. UAE, 검증 안 된 한국산 무기 대규모 도입 결정. 서방 동맹국들 우려. 기사마다 익명의 서방 방산업계 관계자가 등장했어요. 한국 시스템은 시뮬레이션에서만 작동합니다. 실전은 다르죠. UAE가 가격에 현혹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과학 프로젝트 수준의 장비입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하지만 가장 뼈아팠던 건 내부에서 온 공격이었습니다. 압둘라가 왕세자에게 별도 보고서를 올렸어요. 제목이 K방공 시스템 도입 결정의 위험성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 요약 첫 줄이 이랬어요. 칼리드 알 마크툼 차관이 국가 안보를 35억 달러짜리 도박에 걸었습니다. 도박이라고 했어요. 제 결정을 도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세자는 저를 직접 호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측근을 통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차관의 판단을 신뢰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차관에게 있다. 그것은 보호막을 거둔다는 뜻이었어요. 잘 되면 당신 공, 못 되면 당신 목.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파티마가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카르다몬 차였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힘들어요? 아내가 옆에 앉으면서 물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잠깐이지만 몸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압둘라가 왕세자에게 보고서를 올렸어. 내 결정이 도박이라고. 도박이 아니잖아요. 맞아. 도박이 아니야. 하지만 증명하기 전까지는 도박이야. 아내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너머 페르시아만 건너편에 이란이 있었어요. 수백 기의 탄도 미사일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사일이 날아오는 날, 제가 선택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반드시요. 하나라도 뚫리면 이 도시의 누군가가 죽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희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35억 달러, 14년간 개발된 시스템, 동시 교전 표적수 2배, 물량 공세 대응 특화 설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숫자가 진실이 되려면 실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실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향했어요. 초록색 바인더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것이니까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아부다비 국제공항 VIP 통로에서 저는 파이살 준장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파이살은 제가 직접 지명한 방공사령부 작전 책임자였어요. 영국 왕립 군사학원 출신의 미 공군 교환근무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직접 운용해본 몇 안 되는 UAE 군인이었어요. 파이살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됩니까? 말해요. 저도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제가 직접 다뤄봤어요. 작동 원리도 알고 한계도 압니다. 그런데 한국 시스템은 카탈로그 수치밖에 본 게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이살의 솔직함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뒤에서 칼을 꽂지는 않을 거였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는 겁니다. 도착 게이트가 열렸어요. 한국인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14명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설치할 때는 기술자만 60명을 보냈어요. 거기에 군사 고문단 15명, 통역 8명, 보안 요원 12명까지 합치면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4명이었어요. 고작 14명. 선두에 선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우. 현장 기술팀장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얼굴에 특별한 특징이 없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군복도 아니고 정장도 아닌 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서류를 다루는 손이 아니라 장비를 만지는 손이었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그것이 이정우와 나눈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정우는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나. 레이더 알고리즘 엔지니어였어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한 손에 태블릿을, 다른 손에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대학원생 같았어요. 이 사람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미사일의 궤도를 계산하는 사람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나입니다. 탐지 알고리즘 담당이에요. 밝은 목소리였어요. 이정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머지 12명도 비슷했어요. 군인 출신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엔지니어였어요.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전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제 옆에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어요. 14명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이정우와 같은 차에 탔어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어요. 팀이 좀 적지 않습니까? 솔직히 14명으로 이 규모의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까? 이정우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아부다비 시내의 고층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른 뒤 이정우가 대답했어요. 저희 14명이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설치만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시스템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온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어요. 100명의 설치 기사가 오는 것과 시스템을 만든 14명이 직접 오는 것. 그 차이가 뭔지를 이정우는 한 문장으로 설명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 말의 진짜 무게를 알지 못했어요. 방공작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두바이 외곽보안구역 깊숙이 위치한 시설이었어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정우 팀을 메인 홀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 대형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앙 전술 테이블 위로 실시간 항공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정우가 메인 홀에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을 멈추더니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벽면 모니터를 훑었어요. 콘솔 배치를 확인하고 바닥에 케이블 배선까지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10초 동안 이정우의 눈이 움직이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관광객이 처음 보는 곳을 구경하는 눈이 아니었어요. 설계자가 자기 도면과 실물을 대조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정우가 파이살 준장에게 말했어요. 공조 시스템 풍량을 12%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서버 발열이 사양보다 높을 겁니다. 이 위도의 외기 온도를 고려하면요. 파이살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정우는 이 시설에 처음 왔어요. 그런데 공조 시스템의 풍량까지 지적한 겁니다. 도면만 보고도 현장 상황을 예측한 거였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파이살이 물었어요. 이 시설의 설계 사양서를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정우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자랑하는 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스템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들어갈 공간까지 설계한 사람들이었어요. 14명이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14명이면 충분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설치가 시작됐어요. 저는 그 과정을 매일 직접 확인했습니다. 14명이 움직이는 방식은 군대와 달랐어요. 지휘관이 명령하고 병사가 따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영역을 알고 있었고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순서대로 움직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이정우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명 전원이 이정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정우가 화이트보드에 뭔가를 적으면 나머지가 고개를 끄덕이고 흩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유나나는 달랐습니다. 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모듈을 설치하면서 UAE 기술 요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다고요. UAE 요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작전센터에 들렀다가 유나나가 혼자 콘솔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유나나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알고리즘 하나를 수정하고 있어요. 이 위도에서 지구 곡률 보정값이 제가 예상한 것보다 0.3% 차이가 나서요. 0.3%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솔직히 0.3%는 오차 범위 아니었습니다. 유나나가 그때 처음으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안경 너머 눈이 진지했습니다. 실전에서 0.3%가 50m예요. 50m면 미사일이 빌딩 하나를 비키느냐 맞추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0.3%, 50m, 빌딩 하나. 그 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숫자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생명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건 도착 17일 만이었어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설치할 때 45일이 걸렸습니다. 기술자 60명이 달라붙어서 45일이었어요. 한국은 14명으로 17일 만에 끝냈습니다. 파이살 준장이 저에게 보고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대충 한 건 아닌지 검수를 한 번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동 시연을 요청했어요. 시연 당일이었습니다. 작전센터 메인홀에 30명 가까이 모였어요. UAE 군 수뇌부, 파이살 준장의 방공사령부 참모들, 그리고 한국 기술팀 14명.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제임스 브래들리였어요. 브래들리가 왜 왔는지는 뻔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약점을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옵저버 자격으로 참관을 요청했고 외교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브래들리는 메인홀 뒤쪽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다리까지 꼬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자세였어요. 보러 왔다기보다는 구경하러 왔다는 포즈였습니다. 시연이 시작됐어요. 이정우가 중앙 콘솔에 앉았습니다. 유나나가 옆 보조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가상 시나리오가 로딩되었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은 이랬어요. 이란이 탄도 미사일 60발과 자폭 드론 200기를 동시에 발사. 목표는 두바이 도심과 아부다비 핵심 시설. 파이살이 저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설계했습니다. 패트리어트 기준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부러 어려운 시나리오를 넣은 거였습니다. 한계를 보려는 거였어요. 화면에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60개의 탄도 미사일 궤적과
200개의 드론 궤적이 동시에 표시됐습니다. 화면이 붉은색으로 가득 찼어요. UAE 참모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 규모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초, 10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파이살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쪽에서 브래들리가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 이정우의 손이 움직였어요. 빨랐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는 빠름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빠름이었습니다. 키보드를 2번 치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260개의 표적이 자동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속도와 궤도별로, 드론은 고도와 접근 방향별로 색깔이 나뉘었어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위협, 등급순이었습니다. 3초 만에 260개 표적의 우선순위가 정렬됐어요. 파이살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파이살은 패트리어트를 직접 운용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파이살이 화면을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패트리어트로는 이게 15초 걸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류 가능한 표적이 24개가 한개예요. 3초에 260개. 패트리어트는 15초에 24개. 유나나가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이정우에게 짧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정우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은 봤습니다. 가상 요격이 시작됐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요격 미사일을 배정하고 최적 발사 시점을 계산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흰 점들이 하나씩 올라가 붉은 점들과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라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시스템이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씩 처리하더니 나중에는 동시에 3개, 4개씩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술렁이던 UAE 참모들이 전부 입을 다물고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8분이 지났어요. 가상 시나리오가 종료됐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어요. 탄도 미사일 60발 중 58발 요격, 자폭 드론 200기 중 187기 격추, 종합 요격률 94.2%. 파이살이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뭐라 말하려다 그만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브래들리를 보려고요. 브래들리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팔짱도 풀려 있었고 다리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구경꾼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분석가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는 금방 표정을 추스렸어요. 의자 등받이에 다시 기대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홀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었어요. 인상적인 시뮬레이션이네요.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죠. 실전은 변수가 다릅니다. 그 한마디에 UAE 참모들 사이에서 고개가 움직였어요. 몇 명이 끄덕였습니다. 브래들리의 말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정우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안 들은 것처럼요. 하지만 유나나는 달랐어요. 유나나가 태블릿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이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탄도 미사일 궤도 데이터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실제 발사 패턴을 역분석한 겁니다. 지난 5년간 후시 반군과 헤즈볼라를 통해 수집된 이란 미사일의 비행 특성 데이터 1200건을 반영했어요. 브래들리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나나가 계속했어요. 물론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변수의 15% 오차 범위를 적용했어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수치입니다. 브래들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의자에서 일어나 메인 홀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함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보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아직 실전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숫자가 제 선택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도 패트리어트를 직접 다뤄봤지만 이건 처음 보는 수준입니다. 동시 교전 능력이 이 정도라면 이란의 물량 공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이살이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패트리어트를 직접 운용해 본 사람이 말이에요.
하지만 시연이 끝난 뒤에도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리처드 해밀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작전센터 주차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레인지로버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은발에 와인색 넥타이. 항상 깔끔한 사람이었어요. 칼리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해밀턴의 알아보는 유창했습니다. 30년간 중동에서 무기를 팔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늘 시연을 봤습니다. 해밀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정말로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칼리드, 당신도 군인 출신이니까 아시잖아요. 시뮬레이션에서 94%가 나와도 실전에서는 70%만 나와도 다행입니다. 패트리어트가 걸프전에서 처음 실전 투입됐을 때 얼마가 나왔는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었습니다. 40%대였어요. 그 40%를 42년 동안 개선해서 지금의 패트리어트가 된 겁니다. 한국 시스템은 아직 그 40%조차 증명하지 못했어요. 해밀턴이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어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칼리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BAE가 특별 할인 조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견적에서 20% 할인. 여기에 영국 공군과의 합동훈련 패키지까지요. 어떻습니까? 저는 해밀턴의 눈을 바라봤어요. 부드러운 미소 뒤에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아니, 간절함이 아니었어요. 초조함이었습니다. 한국의 35억 달러짜리 계약을 빼앗긴 남자의 초조함이었어요. 해밀턴. 고마운 제안이지만 계약은 이미 체결됐습니다.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어요.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에서 계약서 한 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합니다. 국가의 약속이니까요. 해밀턴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어있던 날카로운 것이 잠깐 드러나는 것을요.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관. 해밀턴은 돌아서서 레인지로버에 올라탔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뒷바퀴가 자갈을 튕겼습니다. 저는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겠느냐고요. 후회는 30년 후가 아니라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는 날 결정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이 30년이나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모사드 연락관이 UAE 외교 채널을 통해 비공식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한국 방공 시스템의 탐지 알고리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았어요. 이스라엘이요. 아이언돔과 다윗의 물매와 에로우를 가지고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방공망을 운용하는 나라가 한국 시스템의 데이터를 원한다고요? 파이살에게 보여줬어요. 파이살도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이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파이살이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무실에서 초록색 바인더를 다시 펼쳤어요. 이번에는 떨리지도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확신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은 확신일 뿐이었습니다. 증명은 아직이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작전센터를 방문해서 시스템 점검 현황을 확인하고 파이살 준장과 이정우 팀의 UAE 요원 교육 진행 상황을 논의했어요. 유나나가 알고리즘 업데이트 결과를 설명했는데 기동 표적 대응 정확도가 전주 대비 1.2%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사소한 숫자처럼 들렸지만 유나나는 그것이 실전에서 미사일 3발의 차이라고 했어요. 저녁 7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파티마와 식사를 하고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11시 넘어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2개가 울렸어요. 침대 옆 개인 전화와 서재의 보안 회선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면서 이불을 걷어찼어요. 보안 회선이 동시에 울린다는 것은 한 가지를 뜻했습니다. 실전 상황이었어요. 보안 회선을 먼저 받았습니다. 파이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차분한 파이살이었지만
이 순간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란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규모가 큽니다. 즉시 작전센터로 와주십시오.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군복 상의를 걸치면서 단추를 잠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단추 하나가 잘 안 잠겼어요. 파티마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 곧 돌아올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어요. 경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아부다비의 도로는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편 차선에서 군용 차량이 사이렌 없이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같은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작전센터 방향이었습니다. 운전병이 엑셀을 밟았어요.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잠들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사람들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이가 갈렸습니다. 내가 선택한 시스템이 오늘 밤 증명돼야 합니다. 아니, 증명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작동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동하지 않으면 저 불빛들이 꺼져요. 사람이 죽는 거였습니다. 작전센터에 도착했을 때 입구 경비가 평소 2명에서 6명으로 늘어 있었어요. 보안 절차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군화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메인 홀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화면들이 붉었어요. 벽면 모니터 전체에 경고 색상이 가득했습니다. 전술 테이블 위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궤적 표시들이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낮고 짧은 경고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삐, 삐, 삐. 규칙적이지만 불길한 소리였어요. 파이살이 전술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UAE 방공 운용 요원들이 각자의 콘솔에 앉아 있었어요. 영어와 아라비아어가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이미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나는 태블릿을 들고 화면 옆에 서서 데이터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착한 시간을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파이살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란이 중부 발사기지에서 탄도 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발사 수가 120발을 넘었고 계속 늘고 있어요. 자폭 드론도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수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120발.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을 감았다 떴어요. 두바이 방향은 아직 궤도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도심 방향 접근 궤적이 복수 확인됐습니다. 복수.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 두바이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전술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미사일이었어요. 수십 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숫자가 갱신됐어요. 확인된 총 발사 수 145발. 방금 전 120이었는데 이미 145였습니다. 시스템이 표적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콘솔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피피, 피피, 피피. 간격이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표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어요.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28개월 전이었어요. 아부다비 국방부 7층 회의실에서 초록색 바인더에 서명한 날이, 그때 제 손이 떨렸던 것처럼 지금 제 심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는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증명의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선택할 것은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났어요. 화면에 숫자가 다시 갱신됐어요. 172발. 자폭 드론 600기 이상 추정. 파이살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보다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시나리오는 미사일 60발에 드론 200기였어요. 지금 날아오고 있는 건 그 3배가 넘었습니다. 메인홀 뒤쪽 문이 열렸어요. 브래들리가 들어왔습니다. 보안회선을 통해 상황을 통보받은 모양이었어요. 급하게 온 것이 보였습니다. 넥타이가 없었고 셔츠 첫째 단추가 열려 있었어요.
브래들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붉은 점들이 화면을 뒤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굴이 굳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칼리드, 이 규모면 당신 시스템으로는 안 돼. 미 중부사령부에 패트리어트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시간이 없어. 저는 브래들리를 바라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경쟁이나 정치가 아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진짜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지원이 온다 해도 최소 6시간이 걸려요. 미사일은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고맙지만 이미 늦었어요. 브래들리. 우리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브래들리가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걸 군인인 브래들리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전술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화면의 숫자가 다시 바뀌어 있었어요. 203발. 드론 850기 이상 추정. 203발의 탄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UAE 방공 운용 요원들이 콘솔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요원들은 한국 기술팀에게 3개월간 교육을 받았지만 실전 경험은 제로였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60발을 다뤄본 사람들이 200발 넘게 쏟아지는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멈추는 요원이 보였습니다. 2명이 같은 화면을 보며 서로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어요. 판단이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지시를 내렸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요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위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가장 빠른 표적까지 남은 시간이 화면 한쪽에 카운트다운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17분.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빠르게. 바로 그때였어요. 이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했어요. 극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파이살에게 걸어갔어요. 작전 센터가 소란스러운데 이정우의 걸음만 고요했습니다. 이정우가 파이살에게 말했어요. 통역이 옆에서 번역했습니다. 준장님, 요원들이 혼란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이 규모는 교육에서 다루지 못했어요. 저희가 콘솔을 직접 운용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간인 기술자가 실전 작전의 콘솔을 직접 운용하겠다고요? 어떤 교범에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파이살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판단을 구하는 눈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어요. 카운트다운이 15분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UAE 요원들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2명이 동시에 같은 표적에 명령을 입력하는 바람에 시스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15분. 결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파이살, 이양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 28개월간의 모든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전센터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운용 권한을 한국 기술팀으로 이양한다. 작전센터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UAE 요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나 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앙 통제 콘솔에 앉았어요. 윤하나가 옆 보조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2사람이 화면을 나눠 맡았어요. 이정우는 표적 분류와 요격 우선순위를, 윤하나는 궤도 계산과 요격 타이밍을 담당했습니다. 나머지 한국 기술팀 12명도 움직였어요. 각자의 담당 콘솔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짧은 한국어만 오갔습니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소리의 온도를 느낄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브래들리가 제 옆으로 왔어요. 팔짱을 끼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민간인 기술자한테 작전 콘솔을 맡기다니. 미쳤어. 칼리드, 이건 역사상 어느 군대에서도 한 적 없는 일이야. 저는 브래들리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운용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에서 그 사람은 저 2명이에요. 브래들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카운트다운이 12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정우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203개 이상의 표적들에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색깔이 나뉘어졌어요. 시뮬레이션 때 3초 만에 260개를 분류했던 것처럼 지금도 시스템이 빠르게 정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저 붉은 점 하나하나가 진짜 미사일이었습니다. 유나나가 태블릿과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계산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표적의 요격 포인트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짧은 한국어가 오갔어요.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이 10분을 넘기고 있었어요. 첫 번째 표적이 요격하는 구역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작전 센터 안의 모든 소리가 잠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무전 소리도, 군화 소리도, 경고음마저 배경으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가 말했어요. 발사. 화면에 흰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표적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흰 점이 붉은 점을 향해 올라갔어요. 두 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서 거리 수치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유나나가 짧게 말했어요. 궤도 일치. 요격 미사일이 표적의 궤도와 교차점을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두 점이 만났어요.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화면에서 깜빡이다가 꺼졌어요. 작전 센터 안에서 누군가가 짧게 탄성을 질렀어요. 파이살의 어깨가 한순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표적이 이미 화면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요격. 성공. 세 번째. 성공. 네 번째. 성공. 저는 전술 테이블 앞에 서서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세다가 포기하고 머릿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 성공. 여섯 번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유나나가 화면을 보더니 손이 빨라졌습니다. 이정우와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목소리 톤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화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표적의 궤도가 변하고 있었어요. 기동하는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불규칙하게 경로를 바꾸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이 기동 탄두를 섞어보낸 거였어요. 고정 궤도, 미사일은 계산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기동 탄두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궤도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난이도가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유나나의 손이 태블릿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숫자를 입력하고 지우고 다시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궤도 재계산이었어요. 발사창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몇 초 안에 발사하지 않으면 요격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우가 유나나를 봤어요. 유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사. 흰 점이 올라갔어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붉은 점을 향해 각도를 수정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궤도를 바꾸고 있었어요. 유나나의 알고리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0.3%를 수정하던 그 알고리즘이요. 두 점이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습니다. 영중. 붉은 점이 꺼졌어요. 저는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전 센터에서 이번에는 더 큰 탄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수십 개의 붉은 점이 남아 있었어요. 일곱 번째 요격. 성공. 여덟 번째. 성공. 아홉 번째. 실패.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에서 붉은 점 하나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하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정우의 손이 바로 움직였어요. 2차 요격 미사일을 배정했습니다. 유나나가 수정된 궤도를 계산했어요. 2차 발사. 흰 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어요. 영중. 붉은 점이 꺼졌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조여들었다 풀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0번, 11번, 12번. 연속으로 성공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정우와 유나나의 움직임이 하나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정우가 표적을 지정하면 유나나가 계산하고, 이정우가 발사하면 유나나가 다음 표적의 궤도를 미리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이 점점 줄었어요. 끄덕임과 짧은 단어만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14년을 함께 만들어 온 사람들의 호흡이었어요. 20번째 요격이 성공했을 때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첫 발사로부터 18분이 지나 있었어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경고가 떴습니다. 기동 탄두 3발이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3발 모두 불규칙하게 궤도를 바꾸면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이란이 의도적으로 방공망을 포화시키려는 패턴이었습니다. 파이살이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하얘졌어요.
세발 동시 기동 탄도는 시뮬레이션에서도 안 해본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상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브래들리가 화면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패트리어트도 이건 못 막아. 기동 탄두 세발 동시 교전은 이론상 불가능해. 저는 이정우를 봤어요. 이정우의 등이 보였습니다. 콘솔 앞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는 등이었어요. 미동도 없었습니다. 유나나의 손이 미친 듯이 태블릿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세 발의 궤도를 동시에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태블릿을 잡고 다른 손으로 화면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10초가 지났어요. 20초. 유나나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정우에게 짧게 말했어요. 이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발 동시 발사. 지금. 화면에 흰 점 3개가 동시에 나타났어요. 스레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각각의 표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작전 센터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3개의 흰 점이 3개의 붉은 점에 다가갔어요. 붉은 점들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흰 점들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영중. 붉은 점이 꺼졌어요. 0.8초 뒤 두 번째. 영중. 꺼졌습니다. 또 0.5초 뒤 세 번째. 저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중. 세 번째 붉은 점도 사라졌어요. 기동 탄두 세 발 동시 격추. 작전 센터에서 함성이 터졌어요. 파이살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UAE 요원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누군가는 옆 사람의 어깨를 잡았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술 테이블을 두 손으로 짚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표적이 이미 내려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넓지 않은 등이었습니다. 군인의 등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등이었어요. 하지만 그 등 위에 이 도시의 하늘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메모장을 꺼내 뭔가를 적다가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적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분석가의 본능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격은 계속됐어요. 30번째, 40번째, 50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이정우와 유나나의 움직임이 더 정교해졌어요. 시스템이 실전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예측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6번째에서 한 번 실패했던 것과 달리 40번째 이후로는 1차 요격 성공률이 눈에 띄게 높아졌어요. 53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어요. 경보음이 멈췄습니다. 작전 센터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울리던 경고음이 멈추자 그 침묵이 오히려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살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말했어요. 작전 종료. UAE 요원들이 긴 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의 어깨가 무너지듯 내려앉았습니다. 오랜 시간 긴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비로소 그것을 놓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콘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나도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전이 끝났는데 두 사람은 아직 콘솔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가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에도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14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최종 요격 결과를 보고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총 218발, 자폭 드론 937기, 그중 두바이 방향으로 확인된 탄도 미사일 표적 67발, 드론 284기, 그리고 요격 결과.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파이살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줬어요. 맞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8개월이었어요. 28개월 전 저는 초록색 바인더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협박과 영국의 조롱과 내부의 배신을 무릅쓰고요. 그때 제 손이 떨렸어요. 지금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달랐어요. 53분.
53분 만에 모든 것이 증명됐습니다. 파이살이 최종 집계를 마쳤습니다. 종이 한 장을 들고 제 앞에 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직접 운용해 본 군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최종 결과입니다. 파이살이 숫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두바이 방향탄도 미사일 67발, 요격 성공 64발, 요격률 95.5%, 자폭 드론 284기, 격추 271기, 격추율 95.4%, 기동탄두 포함 전체 표적 351개, 종합 요격률 95.4%. 저는 그 숫자를 듣고 파이살에게 물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파이살이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숫자였어요. 95.4%. 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94.2%가 나왔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 가상 표적을 상대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때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실전에서 95.4%가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보다 실전이 더 높았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무기 체계든 실전 성능은 시뮬레이션보다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변수가 많고 스트레스가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이 시스템은 실전에서 더 잘 작동했어요. 시스템이 실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면서 예측 정확도가 올라간 거였습니다. 브래들리가 다가왔어요. 파이살에게서 종이를 건네받아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수치야.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28개월 전 회의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패트리어트를 설명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 전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죠 라고 말하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당혹감이었습니다. 20년간 패트리어트를 분석해 온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의 규칙이 깨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패트리어트의 역대 최고 실전 요격률이 얼마인지 아나? 브래들리가 저에게 물었어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수치는 오늘 밤 이 화면에 표시된 숫자보다 한참 아래에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메인 홀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어였습니다. 저는 몇 마디를 알아들었어요. 본국에 긴급 전문을 보내야 합니다. 지금 즉시요. 한국 시스템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브래들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28개월 전 F-35로 협박하던 남자가 지금 본국에 긴급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분석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통쾌함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보다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95.4%. 그 숫자 뒤에 실패한 5%가 있었어요. 요격하지 못한 미사일 3발과 드론 13기. 그것들은 사막지대에 떨어졌어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들이 도심에 떨어졌다면요? 95.4%는 자랑할 숫자이기 전에 4.6%를 줄여야 하는 숫자였어요. 메인홀 뒤쪽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리처드 해밀턴이었어요. 해밀턴이 왜 이 시간에 작전 센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브래들리와 같은 경로로 상황을 통보받은 것 같았어요. 셔츠에 구김이 있었고 은발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30년간 깔끔함을 유지해온 해밀턴을 이런 모습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해밀턴은 메인홀에 들어서더니 벽면 모니터를 봤어요. 요격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밀턴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화면의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한마디도 없이 메인홀을 나갔어요. 복도로 나가는 해밀턴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30년간 중동에서 무기를 팔아온 남자의 등이 처음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전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런던에 연결해주세요. 지금 즉시.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28개월 전 해밀턴이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3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차관. 30년은커녕 28개월이었어요. 그리고 후회하는 건 저가 아니라 해밀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그 다음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메인홀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교대 인원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밤새 근무한 요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메인홀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압둘라 알카심이었어요. 압둘라는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왕실 문양이 달린 어깨 장식이 형광등 아래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28개월 전 회의실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던 그 냉정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압둘라가 메인홀을 가로질러 저에게 걸어왔어요. 걸음이 느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에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저는 가만히 서서 압둘라를 바라봤습니다. 압둘라가 제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 1m 남짓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작전센터의 모니터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파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압둘라가 입을 열었어요. 칼리드. 한마디였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압둘라가 오른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28개월 전 파란색 바인더를 톡톡 두드리던 손이었어요. 왕세자에게 밀고 보고서를 올렸던 손이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도박에 걸었다고 쓴 손이었어요. 그 손이 지금 제 앞에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압둘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28개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작전센터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파이살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눈가를 훔치고 있었어요. 압둘라가 손을 놓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콘솔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정우와 유나나가 여전히 자리에 앉아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전이 끝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두 사람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압둘라가 그 두 사람의 등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고마워요. 아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족했습니다. 어떤 말도 부족했어요. 저는 콘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정우와 유나나 뒤에 잠시 서서 두 사람의 등을 바라봤어요. 이정우는 오늘 밤의 운용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표적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발사 타이밍이 최적이었는지, 개선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이미 기록하고 있었어요. 유나나는 요격 궤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기동탄두의 실제 궤도와 예측 궤도의 차이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데이터를 뽑고 있었던 거예요. 작전이 끝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정우의 옆에 섰어요. 이정우가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이 팀장. 예. 오늘 밤 콘솔 앞에 앉았을 때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정우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한번 보고 저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14년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14년 동안 저희가 빠뜨린 게 있다면 오늘 밤 드러났을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려앉은 것을 느꼈어요. 14년. 이 사람은 14년을 이 시스템에 걸었어요. 청춘을 통째로 넣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14년이 오늘 밤 53분 만에 증명된 거였어요. 저는 28개월을 걸었습니다. 제 경력과 가문의 명예를 걸었어요. 하지만 이정우는 14년을 걸었습니다. 그 무게가 비교되지 않았어요. 유나나가 태블릿에서 눈을 들었어요. 차관님, 기동탄두 3발 동시 격추 있잖아요. 네. 그거 솔직히 저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어요. 유나나가 웃었습니다. 밤새 미사일 궤도를 계산하던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피곤함과 안도감과 자부심이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됐잖아요. 알고리즘이 해냈어요. 유나나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밤 0.3%를 수정하던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이 실전에서 작동하는 것을 본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이정우가 짧게 고개를 숙였어요. 유나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작전 센터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막 위로 첫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공기가 아직 차가웠습니다. 밤의 서늘함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몇 시간 전까지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어요. 두바이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수백 미터짜리 초고층 건물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사히요. 저 도시에서 지금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알람이 울리고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로요. 자기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것을 모른 채로요. 그리고 그 미사일을 막아낸 사람들이 아직 저 건물 안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요.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파티마에게 전화했어요. 끝났어. 다친 데 없어요? 없어. 괜찮아. 전화 너머로 아내가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게 참고 있던 숨이었습니다. 집에 와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28개월 전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는 두려웠어요. 이 하늘로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선택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매일 밤 잠자리에서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밤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영원히. 오전이 되자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왕세자가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에게요. 통화는 3분이 채 안 됐지만 그 3분 동안 왕세자는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한국 방공 시스템 추가 도입 계약을 즉시 추진하라. 둘째, 한국 기술팀에 대한 예우를 최고 수준으로 하라.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틀 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술 설명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같은 날 카타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쿠웨이트에서도요. 일주일 안에 중동 5개국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 시스템을 우리도 살 수 있느냐고요. 브래들리는 사흘 뒤 워싱턴으로 소환됐어요. 미 국방부가 한국 방공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 태스크포스를 긴급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패트리어트를 만든 나라가 한국 시스템을 분석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해밀턴은 조용히 중동을 떠났습니다. BAE 시스템즈 중동 지사장직에서 교체됐다는 소식이 나중에 들렸어요. 30년간 중동에서 무기를 팔아온 남자의 마지막 중동 일정이 작전센터 복도에서 런던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면서 집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페르시아만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8개월 전과 같은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팀이 출국하는 날이었어요. 아부다비 공항 VIP 통로에서 저는 이정우와 마주섰습니다. 이 팀장, 한 가지만 물어도 됩니까? 예. 14년 전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이정우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어요. 이정우다운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밤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올 때를 준비했다. 그게 14년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정우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이 팀장, 당신들이 지킨 건 두바이만이 아닙니다. 제 나라의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 목이기도 합니다. 이정우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3개월간 이 사람의 웃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어요. 유나나가 옆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차관님, 다음에는 0.3%가 아니라 0.1%까지 줄여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0.3%. 50m. 빌딩 하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돌아가서도 또 밤새 알고리즘을 수정하겠죠. 14명이 게이트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끝까지 바라봤어요. 돌아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계약서에서 오지 않습니다. 동맹선언에서도 오지 않아요. 무기 전시회의 화려한 부스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82억 달러짜리 가격표에서도 오지 않아요.
진짜 신뢰는 미사일이 떨어지는 밤에 누가 콘솔 앞에 남아있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28개월 전 저는 초록색 바인더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가 건 건 제 경력도, 가문의 명예도, 왕세자의 신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건 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실전 기록이 없어도 14년을 묵묵히 만들어 온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숫자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53분 만에 증명됐습니다. 무기를 만든 나라가 그 무기 앞에 끝까지 남았어요.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긴 밤이 지나고 가장 밝은 아침이 왔어요. 저는 공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부다비의 하늘은 끝없이 높고 맑았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안전했습니다. 14명의 한국인이 지켜냈으니까요. 지금까지 UAE 국방부 차관 칼리드가 경험한 53분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중동의 하늘을 지켜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만든 것이 세계를 지킨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